어제 한덕수 총리 재판에 최상목, 추경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뭐 눈이 뭐 눈이 안경을 나빠서 안 써서.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였다. 그 다음에 뭐 계엄 지시서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미리 네. 그어왔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아니, 말 어떻게 되는 보셨- 얘기죠. 말 돼요? 대한민국 공무원의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밑줄 져서 줘요. 밑줄 쳐서 주죠. 왜냐하면 지시사항이 중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밑줄 쳐서 주는 거고. 아 이거 꼭 지켜야 돼. 네. 넘버도 그리고, 딱 정해가지고. 이 정도 나이대의 관료들이랑 회의를 하면 15포인트 이상으로 문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네. 안경을 안 썼어도 네, 그 다 문서를 보이는 못 볼 수는 없다. 네. 다 보이는 네. 정도의 수준이다. 네. 예.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예. 무능불능 부정하더라도 예. 공무원들이 그 정도 일은 한다. 네. 예. 아니 근데 추경호 뭐 증인 선서도 안 해버렸다면서요? 그죠. 우리 추경호 전문가, 예. 예, 이정주 전문가. 네. 예.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이미 그 안에서 뭐 증인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 구속영장 시기의 문제지 예.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네, 가게 돼 있어요.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불었기 때문에 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말 안 한 것 중에 한동훈 전 대표랑 통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래로 내려와라.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야. 그래서 자기 그 책을 보라 그래요. 네. 제가 그 책이 없다며. 제가 다른 사람 그 진짜 예. 종이 낭비 안 하려고 제가 3회독 했거든요. 아. 사보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예. 제가 그 책을 3회독을 했는데 박범계 안 장관도 나와요. 안 책을 나와. 보면서 삼회도 나와. 누가 했으면 감명 받은 건데. 아, 제가 오죽했으면 3회독까지 하면서 네. 야 이거 라면 받침에 쓸 놈도 없구나 이거는 씨. 진짜 너무하네. 네. 예. 없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앞만 그리고 봐도 두 가지가 안 나온다. 나오는데 예. 첫 번째는 주경호 원내대표한테 뭐 내려와라 자기 통화했던 거. 그런 내용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른바 한덕훈이라고 네. 12월 8일 날 느닷없이 그렇죠. 예. 여당 대표와 총리가 나서가지고 네. 지금 헌법에도 없는 아무도 권능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공동정부? 그게 쿠데타예요. 네, 국헌문란. 그렇습니다. 네. 국헌문란이죠.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한덕훈, 한덕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자기가 오전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는지를 책에 안 나오니까 검찰에 나오라 소리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법정에서조차도 네. 지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이 안 나면 모두 안 나야 되는데 3번 접힌 문서를 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건 또 기억이 나냐? 최상목은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이미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죠. 언제 성공했냐? 박영수 특검 때 한 번 성공했죠. 박영수 특검 때 불려갔죠. 그래서 뭐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까? 2016년? 네. 예. 안종범 수첩에 대한 질문을 받죠. 당신이 기업들한테 돈 수발해 온 사람 아니야? 너희가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러네.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최상목이 누구랑 질답을 한 겁니까? 윤석열이랑 질답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캐치한 겁니까? 머리를 굴려보니 이게 안종범 잡는 거구나. 내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8시간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윤석열이 후배 검사들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최상목. 아이 최상목이 똘똘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야인으로 지내다가 윤석열 때 컴백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먼저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예. 인수위 경제 1분과 맞아요.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뭡니까? 양평고속도로를 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재판 수사를 받아보니 뭡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아직.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한덕수만 얘기만 하면 돼요. 한덕수네. 한덕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덕수만 그러면 얘기하면 되죠. 특검 시간이랑 이거를 공소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시간이 나까지 올려나 이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 관련된 건 정확하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그렇죠.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예. 수사팀이 특검팀에서. 특검팀이 예. 그러고 하고 자기와 관련된 건 그건 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답답하니까 좀 일관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이 나면 근데 어떻게 그런 건 기억이 나고 어떻게 안 나냐. 그치.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예. 난 어차피 특검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 전략으로 가는 한번 건데.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한동훈과 추경호, 한동훈과 관련된 것은 특검팀이 수사를 안 한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안 한다라기보다 하겠죠. 하는데 예. 지금 단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한덕수, 박성재 등의 영장이 꺾인 효과인데 영장이 꺾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소를 하고 재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매조지질 사안들을 매조지를
짓는 게 더 벌리지 않고 이런 시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영장이 꺾이면서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10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조건이 된 거고 네. 그 기이한 말하자면 영장 기각의 조건에서 최상목이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판에서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그 탈출구를 최상목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최상목 총리가 원래 기재부에서도 머리가 좋기로 그러니까 그 잔머리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내부의 평 들어보면 네. 무슨 예전에 해운 구조조정 할 때도 뭐 최상목이 나서서 뭐 직접 하는데 제가 그때 브리핑 직접 갔었거든요. 그 눈빛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기자들에게 그 오만한 눈빛, 눈빛이 보여요. 뭐 말해주면 아냐?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도관은행은 뭐 그러니까 네. 뭐 말해주면 아냐고 네가 약간 이런 말투가 기본적으로 배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때 고초를 겪고 저기 동남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러더니 이제 눈빛이 좀 착해지셨더라고요. 눈빛이 그 다음에 올 때는. 착해졌어? 네. 근데 좀 이번에 겸손해졌어요. 예. 이번에 저는 이제 이 내란 사태 겪으면서 최상목 그 전 부총리가 사실 이거를 잘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언제 제일 삽질했냐면 헌재 재판관 쪽에서 임명할 때, 예,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예, 차라리 저는 딱 그래 봐요. 임명하지 시원하게.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예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본인이 이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거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논리는 맞거든요. 근데 여야 추천 한 명씩 임명하고 한 명 남겨뒀잖아요, 당시에. 자기가 뭔데 그 쪼개 기록을 합니까? 나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이창용 하는 총재인가 뭐 누구랑 그 경제 관료들 선배들하고 의논해서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줬다. 다 그 정도 이런 수익 설 관료적 마인드. 그런 설이 있었어요. 예. 예. 설입니다. 설 고소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 어쨌든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이제 추경호인데 추경호 구속영장은 나올까요? 어떻게 기각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특검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계엄에 대한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사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 시점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추경호 인지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너 계엄 날 뭐했니? 이거 네, 네. 반대했어? 그럼 예. 반대했어. 네가 반대하는 행동을 너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뭘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추경호는 누가 봐도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이 입구가 시작이 윤석열의 선언이라면 출구는 국회 해제 의결인데 이 출구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적극적으로 뭔가를 부역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인지했고 행동했네. 12월 3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네. 그 이후에는 권한을 뭐를 행사했어? 그러니까 의원들 막 이리저리 막 못 오게 왔다 한 갔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 세 가지가 다 포괄되는 사람은 영장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어떻게 방어를 해왔냐? 지금까지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나 한덕수는 나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네. 나 12월 2일까지 바보였네. 나 완전 야. 그냥 바지였네. 나 오래서 갔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날 계엄에 그거 반대할 틈도 없었어요. 나 대통령이 와갖고 막 완력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그냥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태도를 보이면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줬어요. 지금까지. 네, 위법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근데 추경호는 그렇게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당일날도 추경호가 뭡니까? 통화 맛집이에요. 네, 통화 맛집. 맞아, 다 윤석열이랑 계속 통화하고 통화해. 한덕수랑 7분. 예. 그 그거- 엄중한 시국에 나 그날 부장하고도 7분 통화를 못 해봤는데. 근데 여자친구입니까? 그 와중에 7분. 그리고 네. 그 전에 끊자마자 누구랑 통화합니까? 앞뒤로 홍철호 정무수석, 예.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맞아요. 통화하잖아요. 그날 네. 6명인가랑 주요한 인물 통화를 예, 해요. 추경호가. 그렇게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회로 전체에서 이 추경호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놓고 보면 사실 빠져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뭐 영장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막 우리가 막 기각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있죠.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5대5라고 봐요. 5대5 다. 왜냐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박성재도 우리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죠. 예. 네. 아니, 7대 7이었으니까 7대 7로 하죠. 7대 7. 7대 7. 7대 7. 5대5나 7대 7. 네. 도끼 객긴이다. 네. 예.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법원의 지금 시각 자체가 좀 장담할 수 없는 특히 박성재는 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거 두 번이나 꺾은 다음에 사실 특검이 박성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영장 기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논리였거든요. 위법성을 인식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법무장관이 인식을 못하면 누가 인식을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네,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김한수님 말한 대로 윤석열의 오른팔로서 음. 계엄 안에 있는 그 정보의 최첨단 그 핵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정 시설도 점검하고 출입국 관리소도 점검하고 본인이 사후에 문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가 야 그냥 윤석열이 말한 거 들어보니까 무슨 일거에 종북자파 척결한 거 이건 안 되겠는데 논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후에 나중에 이거를 다시 외피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박성재는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2번이나. 그러니까 저는 영장 기각되는 상황들이 사법부가 권한내 저항을 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한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장의 인용과 기각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비평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어떻게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한덕수 특히 박성재 2번 하는 건 사법개혁 뭐 판사가 그렇다고 저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권한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 너희가 얼마나 곤란해질지 우리가 한번 보여줘 볼까? 이거를 두 단어, 세 단어, 그러니까 세 음절로 말하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영장 기각 특히 뭐 한덕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성재 영장 기각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면 네. 어렵고 만약에 근데 그 정무적 판단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박성재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어지는 예를 들면 심우정, 그렇습니다. 김주현 예.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유한규. 그 법적 카르텔이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이게 박성재가 무너지면 여기로 가면 예. 이게 괜찮은 건가? 이 판단이 정무적인 거고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추경호도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추경호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추경호와 논의를 했던 핵심적인 코어 그룹 그렇죠. 그다음에 관저 앞에 몰려가서 윤석열의 했던. 체포 저지를 했던 동행했던 이 그룹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당장에 뭐가 되는 겁니까? 내란 정당이네. 심판해야겠네. 그렇지. 해산해야겠네. 네. 이 논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판사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네. 이거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위법성보다는 이런 판단들이 많이 개입할 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거기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통일교가 대거 입당을 해가지고 권성동 로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감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경호 온 거거든요. 만약에 추경호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란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을 추경호가 지키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반드시 구속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근데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근데 그거를 함부로 정무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네. 그게 권한내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 법리에 따라서 중앙지법의 소수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그 정무적 판단을 결국에는 선택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하는 건데 인용과 기각 시에 파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이건 이런 거예요. 대장동 판결 같은 것만 해도 수만 쪽의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 진술을 청취해야 되고 이런데 영장 전담, 그러니까 구속 영장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세 가지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장사미사들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판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를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 검찰이 짬짬이 하면 무소 부리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매우 심각하다.